새벽 4시 47분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심전도 모니터가 단조로운 비프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미의 귀를 파고들었죠. 3개월째 듣는 같은 소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한정수 교수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화학자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학계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바이오텍 제약의 신약 임상시험에 자원했다가 쓰러진 지 3개월. 원인 불명의 독성 쇼크라는 진단만 내려졌을 뿐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소미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칠판에 복잡한 화학식을 써내려가던 그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 주변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병원비와 생활비를 합친 빚이었습니다. 내일, 아니 정확히는 오늘 아침 6시가 마지막 기한이었죠.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제는 16살 동생 준호가 학교에서 끌려갈 뻔했습니다.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고요. 소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24살, 약학대학원 석사과정, 독성학 전공. 그녀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사치였죠.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고 동생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녀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회지는 없었습니다. 들어온 건 의사가 아니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그 눈이 소미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한소미 씨.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기계 같은 목소리였죠. 누구신가요? 소미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바이오텍 그룹 수석 비서죠. 바이오텍? 그 이름을 듣자 소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회사.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들이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김현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소미 쪽으로 돌렸죠. 거기엔 최첨단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미동도 없는 몸. 완벽한 식물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도현 박사입니다. 우리 회장님의 조카이자 바이오텍의 후계자죠. 3개월 전 실험실 폭발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소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김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죠. 첫 장을 펼치자 소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급 2천만 원. 계약금 5억.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소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뭔가요? 도현 박사님을 돌봐주시면 됩니다. 24시간 특별 간병. 6개월 계약입니다. 김현우가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한소미 씨의 모든 빚을 청산해 드립니다. 아버님은 즉시 우리 그룹 소유 VIP 병원으로 이송되어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맡게 됩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동생분의 학비는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소미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죠.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래였죠. 그녀의 자유를 사는 거래. 왜 저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학대학원 석사과정, 독성학 전공, IQ 148, 의료 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 김현우가 소미의 이력을 줄줄 읊었습니다.
도연 박사님은 특수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소미를 꿰뚫어 봤죠. 절박하시잖아요. 2시간 후면 아버님의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됩니다. 병원비 미납으로요. 소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약점, 절망, 모든 것을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현우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몽블랑. 비싸 보이는 만년필이었죠. 소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기계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2시간 후에는 그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강, 소, 미. 3글자를 쓰는 동안 마치 영혼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였죠. 6개월간 자신의 자유를, 청춘을 파는 거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김현우가 계약서를 회수하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니요. 소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요였습니다. 1시간 후 검은 리무진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소미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를 하는 상점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죠. 6개월 동안 그녀는 저 일상에서 격리될 것입니다. 바이오텍 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새벽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죠.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감옥 같았어요. 리무진은 정문이 아닌 지하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B1, B2, B3. 숫자가 늘어날수록 소미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B5에서 멈췄죠. 하지만 소미는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패널 뒤에 살짝 보이는 또 다른 버튼들을. B6, B7까지 있었죠. 숨겨진 층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별병동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는 철제문들이 늘어서 있었죠. 각 문마다 생체인식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CCTV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가장 안쪽 병실. 김현우가 자신의 손바닥을 스캐너에 댔습니다. 녹색 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죠. 안은 일반 병실과는 달랐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죠.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지하라서 풍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만 어둠만 있을 뿐이었죠. 병실 중앙에 특수 제작된 의료용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누워 있었죠. 이도현. 소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28세라고 했지만 더 어려 보였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오똑한 코, 긴 속눈썹. 하지만 창백한 피부색이 그가 산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아니, 정말 그럴까요? 소미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3개월간 누워있던 사람치고는 근육이 너무 탄탄했습니다. 위축이 거의 없었죠. 혈색도 창백하긴 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뇌파. 모든 데이터가 안정적이었죠.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는 것처럼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차트를 볼 수 있을까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김현우가 태블릿을 건넸죠. 전자차트였습니다. 소미는 약학도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투약 기록에 이상한 공백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 6시, 정확히 1시간씩 기록이 비어 있었죠. 이 시간에는 뭘 투여하나요? 특수 영양제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부분이라 차트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미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소미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재혁 전무, 도연의 삼촌이자 바이오텍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죠. 언론에는 조카를 극진히 돌보는 삼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포식자의 눈이었죠. 새 간병인이군. 이재혁이 소미를 훑어봤습니다. 품평하듯이 값을 매기듯이요. 한소미입니다. 알아. 자네 아버지도 우리 임상시험 참가자였지.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소미의 손이 떨렸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재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양제야. 매일 이 시간에 투여해야 해. 그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주사액을 준비했습니다. 바늘이 도연의 링거 라인에 연결됐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미는 충격적인 걸 목격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고통스러운 반응이었죠.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혁이 소미를 돌아봤습니다. 잘 지켜봐. 내 조카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마치 내가 뭘 받든 입 다물어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이재혁이 나간 후 소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는 것을, 거대한 음모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이도연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도요. 밤 11시, 특별병동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소미는 도연의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우가 떠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고요한 얼굴이었죠. 마치 그림 속 인물 같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아니면 정말 죽은 사람 같았어요. 소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약학도의 직업병이었죠. 환자를 자세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28세라기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오똑한 코, 두꺼운 속눈썹, 잘생긴 얼굴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3개월간 의식이 없었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건강해 보였어요. 피부에 윤기가 있었고 입술도 너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육도 탄탄했죠.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 정도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소미가 도연의 손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완전히 이완된 근육의 무게가 아니었죠.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의 손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경련이었죠. 소미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규칙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었죠. 착각이었을까요? 소미는 다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맥박을 확인했죠.
분당 60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표시되는 숫자는 72회였어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소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거였죠. 모니터가 가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빨간 불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소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태블릿을 꺼내 도연의 차트를 다시 확인하는 척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재혁이 주입한 그 투명한 액체, 영양제라고 했지만 소미는 알았어요. 독성 물질의 냄새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죠. 그녀는 독성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의 반응. 그 순간의 격려는 고통 반응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느낄까요? 불가능했죠. 그렇다면 도연은 자정이 가까워왔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의 순찰이었죠.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소미는 도연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비쳤죠. 갑자기 연민이 느껴졌어요. 이 젊은 남자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가 의식이 있다면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3개월을 버텼다면? 그것도 매일 독을 주입받으면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소미는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았습니다. 침대 왼쪽, 의료 장비 뒤편이었죠. 그곳으로 몸을 숨기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리시나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그가 정말 식물인간이라면요. 만약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주세요. 1초, 2초, 3초.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심할 여지 없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죠. 소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죠. 이 남자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은 척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소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돌보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뜨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뜰 수 없는 것 같았죠. 소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에 펜과 종이가 있었어요. 그녀는 도연의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힘이 없어서 펜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도연이 있는 힘을 다해 펜을 잡았죠. 종이를 그의 손 밑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 믿지 마. 2단어였습니다. 그리고 펜이 떨어졌죠. 도연은 다시 미동도 없는 시체처럼 누웠습니다. 소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위험하다니. 누구를 믿지 말라는 걸까요? 이재혁을? 김현우를? 아니면 이곳의 모든 사람들을? 새벽 1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일반 간호사와는 달랐죠. 군인 같은 체격에 차가운 눈빛, 간호사복을 입은 경비원 같았습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쉬러 가세요. 벌써요? 저는 괜찮은데. 규칙입니다. 매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특별 처치 시간이에요. 간병인은 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소미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문이 잠겼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죠. 특별 처치라니. 도연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소미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식물인간인 조카를 위해 이렇게 거창한 시설을 만들었다고요? 말이 안 됐죠. 그때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바이오텍 그룹의 후계자 이도현 박사의 회복을 위해 이재혁 전무가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전무는 조카의 쾌유를 간절히 바란다며 화면에 이재혁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소미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가 매일 도연에게 독을 주입하면서 저런 쇼를 하고 있다니. 새벽 3시 소미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소미는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그때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소미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72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의식을 잃은 것 같았죠. 72시간. 3일. 무슨 의미일까요? 소미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72시간이 도연의 생사를 가르는 시한이라는 것을. 그 시간 안에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그가 정말로 뇌사 상태에 빠질 거라는 것을요. 아침 6시. 이재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투명한 액체를 들고요. 잘 지켰나? 네. 소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재혁이 주사기를 준비했죠. 바늘이 링거 라인에 꽂히는 순간 도연의 손가락이 또 경련했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심했어요. 고통이 더 커진 것 같았죠. 가끔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래, 의식이 돌아오는 징조일 수도 있겠네. 그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그럼 약을 더 늘려야겠군. 그가 주사기에서 액체를 더 뽑았습니다. 2배의 양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주입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죠.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정상을 표시했습니다. 이재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소미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재혁은 조카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자신은 그 공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목격자로요.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2시간. 그가 말한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소미는 도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그녀의 손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소미는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밖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작은 창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감옥이었습니다. 소미에게도 도연에게도요. 둘째 날 오전 10시. 소미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을 관찰하고 있었죠. 어제부터 느낀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치고는 너무 건강한 몸, 조작된 모니터 신호, 그리고 이재혁이 주입하는 의문의 약물. CCTV 점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정확히 10분간 빨간 불빛이 꺼지자 소미는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도연 씨?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미가 더 가까이 다가갔죠.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순간 도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소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도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오히려 포식자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위험한. 조용히.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명령적이었습니다. 어제의 나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신, 정말 멀쩡하군요. 멀쩡하다고? 3개월째 독을 맞고 있는 사람이 그의 말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축하해. 당신도 이제 표적이 됐어. 소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재혁은 날 죽이고 회사를 차지하려 해. 내가 죽으면 모든 지분이 그에게 넘어가지. 유 원장도 이미 위조해뒀을 거야. 도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3개월간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했죠. 당신을 여기 데려온 이유를 알아? 약학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당신 아버지 때문이지. 아버지요? 한정수 교수 NT47 개발에 참여했던 유일한 외부 연구원. 이재혁은 그를 제거하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뇌사 상태로만 만들었을 뿐. 소미는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쓰러진 게 이재혁의 짓이야. 그리고 당신을 여기 데려온 것도 계획의 일부지. 아버지를 인질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거야.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얼굴이 차가웠죠. 하지만 실수했어. 당신이 독성학 전공이라는 걸 간과했지. 당신은 내가 뭘 맡고 있는지 알아챘을 거야. NT47. 신경독이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72시간마다 해독제가 필요하지. 없으면 진짜로 뇌사에 빠져. 해독제는 어디에? 이재혁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한테 주는 건 가짜야. 희석된 것. 천천히 죽이려는 거지. CCTV가 다시 작동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다시 누웠어요. 한 가지 명심해. 여기서 나를 도우려 하지 마. 당신도 위험해질 뿐이야.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이건 전쟁이야. 살아남으려면 그들보다 더 냉정해야 해. 빨간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도연은 완벽하게 시체로 돌아갔죠. 오후 3시 정민석이 방문했습니다. 도연의 비서라고 했죠. 하지만 소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민석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정민석이 소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화장실 3번째 칸. 변기 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민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갔죠. 소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정민석은 뭔가를 전하려 하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5시 소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3번째 칸 변기 뒤를 확인했죠.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파란색 알약 5개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해독제. 하나만 써라. 나머지는 숨겨둬. 이재혁이 눈치채면 끝이다. 정민석이 도연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병실로 돌아온 소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CCTV가 있었죠.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9시
최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재혁의 부인이자 병원 이사장, 전직 의사였죠. 오늘부터 야간 투약을 시작합니다. 최순자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 이재혁이 쓰는 것과 같은 냄새였어요. 이건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최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었죠. 주사 바늘이 도연의 팔에 꽂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호흡이 가빠졌죠.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내일부터 용량을 2배로 늘릴 겁니다. 최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거예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보이겠죠. 소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최순자가 나간 후 소미는 정민석이 준 해독제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물에 녹여 주사기에 담았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연의 링거 라인에 주입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도연의 안색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은 척을 유지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 3분. 이 시간 동안 CCTV도 멈췄죠.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해독제를 구한 모양이군. 정민석이, 알아. 그는 내 사람이야. 이중 스파이지. 하지만 당신은 몰라야 해. 안전을 위해서. 도연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빛났죠. 내일 이재혁이 최종 결정을 내릴 거야. 내 장례식 날짜를 잡겠지. 그럼 어떡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저 지켜보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획해둔 것처럼. 당신이 개입하면 더 위험해져. 이미 최순자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아세요? 3개월 동안 죽은 척하면서 모든 걸 들었으니까.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누웠죠. 다시 시체가 되었습니다. 소미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이 남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차갑고 치밀하게. 그리고 소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장기판 위의 말처럼 그녀도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이 위험한 게임에 계속 참여해야 했죠. 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셋째 날 새벽 6시, 이재혁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오늘부터 새로운 약물을 추가한다. 그가 가방에서 검은색 병을 꺼냈습니다. 소미는 그 병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NT52. 책에서만 봤던 극독성 물질이었죠. NT47보다 10배는 강력한 신경독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용량을 잘못하면. 내가 의사 출신이야. 걱정 마. 이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주사기에 검은 액체를 담았습니다. 도연의 팔에 바늘이 꽂히는 순간 그의 온몸이 경직됐어요. 숨이 멎을 듯 가빠졌죠. 하지만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내력이었어요. 이재혁이 나간 후 소미는 서둘러 해독제를 투여했습니다. 정민석이 준 것 중 2개를 썼어요. NT52에는 더 강한 해독제가 필요했으니까요. 도연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해독제는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죠. 오전 10시 CCTV 점검 시간. 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창백했어요. NT51을 쓰기 시작했군. 어떻게 하셨어요? 몸이 말해주지. 내부가 불타는 것 같아. 도연이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독이 신경계를 공격하고 있었죠. 시간이 없어. 오늘 밤 뭔가 일어날 거야. 무슨 일이요? 이재혁이 서두르고 있어. 아마 내일 이사회가 열릴 거야. 내 사망 선고를 공식화하려는 거지. 도연이 소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곳을 나가야 해. 무슨 소리예요? 계약이 아직? 그들이 당신도 제거할 거야. 너무 많이 알았으니까. 소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카드키였죠. 지하 7층으로 가. 거기에 진실이 있어. 지하 7층이요? 숨겨진 지하 7층. 그들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 볼 수 있을 거야. CCTV가 다시 켜질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누웠죠. 오후 3시 정민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급박했어요. 오늘 밤 11시 정전이 있을 겁니다. 그가 소미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지하 7층으로 가세요. 정민석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미는 혼란스러웠어요.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것 같았죠. 밤 9시 최순자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간호사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죠. 오늘은 특별 처치를 할 거예요. 최순자가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술 도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수술이요? 생검이에요. 뇌조직 샘플이 필요하거든. 소미는 경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뇌조직을 떼어낸다니. 그건 너무 위험.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최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가 있어요. 끝나면 부를게요. 강제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안에서 기계음이 들렸죠. 소미는 문에 귀를 댔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순자가 피 묻은 장갑을 벗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들어가도 돼요. 병실로 들어간 소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도연의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흰 붕대에 피가 배어나고 있었죠. 최순자가 나간 후 소미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호흡도 얕았죠.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민석이 말한 정전이었어요. 소미는 도연에게 마지막 해독제를 모두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 카드키를 들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소미는 벽을 더듬으며 엘리베이터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패널 뒤쪽에 숨겨진 슬롯이 있었어요. 카드키를 넣자 지하 7층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소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하 7층에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긴 복도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병실의 문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첫 번째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차트를 확인하니 NT47 실험체 1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병실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NT47이나 다른 약물의 실험 대상이었죠.
그리고 23번째 병실에서 소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빠, 한정수 교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소미가 매일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가짜였던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의식은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눈만 간신히 움직이고 있었죠. 아빠, 나야. 소미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을 알아본 거였어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NT47 개발 과정, 부작용, 그리고 은폐 계획까지.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소미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촬영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소미는 황급히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빈 병실로 들어가 문 뒤에 몸을 숨겼죠. 들어온 사람은 이재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최순자가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이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놈을 공식적으로 죽이고 이 실험체들도 모두 처리하자. 증거는요? 화장하면 끝이야. 쟤만 남으면 아무도 모르지. 그들이 지나간 후 소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는데 또 다른 방을 발견했어요. 기록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NT47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이었어요. 피해자 명단, 실험 데이터,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거래 내역까지. 소미는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이재혁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새벽 1시, 소미가 도연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해독제도 다 떨어졌고 수술 후유증까지 겹쳤죠. 도연 씨, 버티세요.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소미는 절박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도연도 살려야 하고 아버지와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석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도연 씨가 죽어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독제를 더 구해올게요. 새벽 6시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미는 도연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새벽 6시까지 4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게 결판날 겁니다. 넷째 날 새벽 3시. 소미는 도연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분당 45회. 너무 약했어요.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죠. 정민석이 약속한 6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소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민석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재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간병인이 졸고 있지 않네요. 이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미를 바라봤죠. 도연 씨 상태가 불안정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정민석이 당신이 매우 헌신적이라고 하더군. 정민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재혁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살폈죠.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거의 끝나가는군.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붉은색 액체였어요. 소미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저게 마지막 일격이 될 거라는 걸. 그건 너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이재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사기가 도연의 팔로 향했어요. 소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정민석이 실수인 듯 이재혁과 부딪혔습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붉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죠. 미안합니다. 정민석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이재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 멍청한 놈. 죄송합니다. 제가 새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됐어. 어차피 몇 시간 후면 끝날 테니까. 이재혁이 화를 사기며 나갔습니다. 정민석이 따라 나가려다 잠시 뒤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죠. 문이 닫힌 후 소미는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정민석이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작은 종이가 남겨져 있었어요. 오전 8시. 옥상. 혼자 와라. 새벽 6시. 약속된 시간이었지만 정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있었죠. 소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속은 걸까요? 정민석도 이재혁 편이었던 걸까요? 7시 50분. 소미는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죠.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간 근처에 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왔군요. 그가 돌아섰어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게 뭔가요?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정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진짜 유언장입니다. 도연 대표님이 미리 작성해 둔 거예요. 소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인가요? 정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도연 대표님 편이었습니다. 이재혁을 속이기 위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럼 왜 지금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정민석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 후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재혁은 도연 대표님의 사망을 공식 발표할 거예요.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반격할 시간입니다. 정민석이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재혁의 독살 시도, NT47 프로젝트, 불법 인체 실험. 3개월간 몰래 녹음한 거예요. 소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이재혁을 무너뜨릴 폭탄이었죠. 하지만 도연 씨가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당신이 이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도연 대표님의 대리인으로서. 제가요? 하지만 전 그냥 간병인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특별 대리인 조항이 있었죠. 읽어보지 않으셨나요? 소미는 놀랐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게 떠올랐어요. 9시. 병실로 돌아온 소미는 서둘러 해독제를 투여했습니다. 정민석이 준 것은 특별한 거였어요. 효과가 즉각적이었죠. 도연의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죠. 아니, 의식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소미는 도연의 귀에 속삭였어요. 도연 씨, 들리세요? 이제 제가 싸울게요. 당신 대신에. 도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었다는 신호였을까요? 9시 30분. 이재혁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최순자와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이재혁이 선언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간호사들이 다가왔어요.
소미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아직 살아있어요.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일 뿐이야. 조카를 편하게 보내주는 게 답이지. 이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번뜩였죠. 30분 후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할 거야. 넌 여기서 지켜봐. 내 역할은 끝났으니까. 그들이 나간 후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정민석의 말대로 이사회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죠. 소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지하 7층에서 찍은 사진들과 정민석이 준 USB 내용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걸 소미에게 맡기고 편히 쉬는 것처럼. 10시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소미는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이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제 조카 이도연이. 소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사들의 놀란 얼굴들, 그리고 이재혁의 경직된 표정.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전 이도현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소미가 계약서를 들어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냈습니다. 소미는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혁은 소미를 무시하고 조카의 상태가 악화되어 오늘 새벽 뭔가 이상했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죠. 한소미 씨로군요. 이재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어요. 때맞춰 오셨네요. 소미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아, 그 조작된 영상 말인가요? 이재혁이 비웃었어요. 그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소미가 지하 7층을 돌아다니는 CCTV 영상이었죠. 이 여자가 불법으로 제한구역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을 훔쳤죠.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이재혁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여자는 도연에게 독을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소미가 해독제를 주사하는 장면이었지만 편집되어 마치 독을 주입하는 것처럼 보였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해독제였어요.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이재혁 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소미를 향했어요. 김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소미 씨, 당신은 체포될 겁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비원들이 소미를 에워쌌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그때 정민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표님이, 도연 대표님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재혁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식물인간이 어떻게 사라져? 모르겠습니다. 병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CCTV도 꺼져 있었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틈을 타 소미가 도망쳤어요. 복도로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갔죠. 뒤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간 소미는 숨을 곳을 찾았어요. 그때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죠. 운전석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타요. 소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 움직일 수도 없던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니.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일단 타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의 운전은 능숙했어요. 전혀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죠. 당신, 연기였어요? 도연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부는 진짜, 일부는 연기였어요. 이재혁을 속이기 위해서. 그럼 정민석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도 속인 거예요.
모두를 속여야 했으니까.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증거를 찾으러요. 진짜 증거를. 도연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이재혁은 모든 증거를 인멸했어요. 지하 7층도 이미 비웠을 겁니다. 소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다른 피해자들은? 걱정 마세요. 그들은 안전해요. 어젯밤에 미리 옮겨놨으니까.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죽은 척하면서 모든 걸 준비했다고. 이재혁의 계획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하지만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았어요. 차가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NT47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걸음이 조금 비틀거렸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였죠. 진짜 범인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소미가 놀랐습니다. 진짜 범인이요? 이재혁이 아니라.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재혁은 꼭두각시예요. 누군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죠.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 불빛이 보였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소미는 경악했습니다. 최순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더 충격적인 사람이 있었죠. 바이오텍의 회장, 도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도연아.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손에는 지팡이 대신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가. 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내 아버지도 그랬지. 너무 정의로워서 탈이었어.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NT47은 내가 만든 거다. 완벽한 통제 수단이지. 정치인, 기업인, 누구든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어. 소미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 모든 게 회장의 계획이었다는 걸. 그럼 도연 씨를 죽이려 한 것도. 아니,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길들이려 한 거지. 내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회장이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 그럼 다시 시작해야겠군. 그가 방아쇠를 당기듯 주사기를 눌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오. 정민석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있었죠. 다 녹음했습니다. 회장님의 자백을. 배신감에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민석? 내 놈마저. 창고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회장과 최순자를 체포하려 했지만 회장이 웃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경찰?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그가 손을 들자 경찰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서장님 명령입니다. 철수하라고 하십니다. 경찰 대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증거가 다 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바이오텍 회장님은 건드릴 수 없다고. 회장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경찰들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정민석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자백을 다 들었잖아요. 미안합니다. 명령이니까요. 경찰차들이 떠났습니다. 창고에는 다시 5명만 남았어요. 회장, 최순자, 이재혁 그리고 도연과 소미. 이재혁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죠. 아버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 무능함이 이 사태를 만들었어. 물러나 있어. 이재혁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창고에 울렸죠.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너무 감정적이야.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죽인 것도 할아버지였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일이었다. 그는 회사를 망칠 뻔했으니까. 소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니. NT47은 내 최고의 작품이야. 이걸로 난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었지.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검은색 액체가 들어 있었죠. 이건 NT-100이다. 한 방울이면 즉사야. 해독제도 없지. 그가 병을 열었습니다. 독특한 냄새가 퍼졌어요. 소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선택해라, 도연. 나와 함께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든가. 도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소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NT47의 해독제 공식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제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완벽한 해독제. NT-100도 중화시킬 수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회장이 소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증명해봐. 소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정민석이 준 마지막 해독제였죠. 이걸 분석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회장이 약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미가 약병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 실수.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 멍청한 년. 그가 소미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도연이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치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죠. 그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경찰이 온 건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였어요.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놀랍게도 한정수 교수가 있었어요. 아빠! 소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한 교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내가 NT47을 만들었다. 그리고 해독제도 만들었지. 그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절대 주지 않을 거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놈이 감히.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있었어요. 이 창고 전체에 NT47 가스를 살포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모두 죽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쳤군.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요. 내 딸을 이용하고 도연군을 죽이려 하고. 한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가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바로 그때 이재혁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회장 뒤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NT-100이었죠. 이제 지겹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회장의 목에 주사기를 꽂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리며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재혁? 내가 평생 당신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경련을 일으켰어요. NT-100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최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인이야. 살인자. 하지만 이재혁은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당신도 공범이잖아.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회장이 죽어가고 이재혁이 진짜 악마의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도연이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위험해요. 나가야 해요. 하지만 출구는 이재혁이 막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주사기가 있었죠. 아무도 못 나가. 모두 여기서 끝이야. 창고 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고 있었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다가 멈췄습니다. NT-100의 위력이었죠. 해독제도 없는 즉사독이었습니다. 이재혁이 출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30년을 기다렸어.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타겟은 도연이었어요. 넌 죽어야 해. 그래야 내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으니까. 도연이 소미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혁과 맞섰어요. 삼촌도 결국 할아버지와 다를 게 없군요. 닥쳐. 난 달라. 이재혁이 주사기를 휘둘렀습니다. 도연이 피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렸죠. 그때 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창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전무님. 이재혁이 비웃었어요. 정민석, 내가 감히 나를 겨누나?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정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이재혁을 향하고 있었죠. 그 순간 최순자가 움직였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NT-100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죠. 모두 죽어. 그녀가 병을 공중에 뿌리려 했습니다. 한 방울만 피부에 닿아도 죽는 독이었어요. 한정수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늦었어요. 최순자가 병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 몸을 날려 소미를 덮쳤습니다. 독이 그의 등에 튀었죠. 안 돼. 소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이 쓰러졌어요. 등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NT-100이 피부를 태우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본 이재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틈을 타 정민석이 그를 제압했어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최순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제 다 끝이야. 모두 죽을 거야. 하지만 한 교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스프레이가 있었죠. 중화제입니다. NT-100을 무력화시키는. 그가 도연의 등에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멈췄습니다. 도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독제가 없다고. 최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NT-47을 만들 때 모든 변종에 대한 해독제도 연구했어요. NT-100도 마찬가지죠. 그가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단다. 널 지키기 위해서.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려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였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정민석이 비상신호를 보낸 거였죠. 이번엔 검찰이 직접 왔습니다. 회장님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이재혁과 최순자가 당황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창고 문이 부서지며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검사가 있었죠. 이재혁, 최순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재혁이 발악했습니다. 난 회장의 아들이야. 바이오텍의 전무라고. 그게 면죄부는 아닙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순자도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웃고 있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도연을 들것에 실었어요. 화상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소미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날 구한 거예요?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말에 소미의 가슴이 뛰었어요. 차가웠던 그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순간이었죠.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소미도 함께 탔어요. 한 교수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민석이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회장의 시신, 깨진 약병들, 그리고 피 묻은 바닥. 끔찍한 곳이었군요.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 도연이 의식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소미는 계속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버티세요. 곧 병원이에요. 소미 씨, 도연이 힘겹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도연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미는 불안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바이오텍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의 죽음, 이재혁과 최순자의 체포, 회사는 최악의 위기에 빠졌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회사를 이끌 것인가?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있었죠. 김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연 대표님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당분간 대행체제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등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그 뒤에는 소미가 있었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어요. 어제 죽을 뻔한 사람이 벌써 나타났다니.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회사를 지켜야죠. 도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석이 부축했지만 그는 혼자 걸으려 했어요. 단상에 선 도연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 가족이 회사에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들이 당황했죠.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NT-47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불법 행위는 모두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합니다. 주가가 망하더라도 바르게 가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소미가 준비한 거였어요. 지하 7층의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치료받는 모습,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한정수 교수가 나타났어요. 바이오텍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약이 아닌 살리는 약을 만드는 회사로. 한 교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NT-47의 해독제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신경손상 치료제를 만들 수 있어요. 치매, 파킨슨병, 각종 신경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정수 교수님을 신약개발본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미를 바라봤어요. 한소미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합니다.
소미가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간병인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이 회사를 구한 영웅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옥상, 도연과 소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외절 특별보좌관으로 곁에 있어줬으면 해서요. 도연이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죽은 척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가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진짜 죽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 씨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때 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바이오텍 스캔들은 전국적인 이슈였죠. 도연이 연단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먼저 피해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회사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왜 3개월 동안 숨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도연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살아남기보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3개월 동안 죽은 척한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도연이 심호흡을 했어요. NT47 해독제를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피해자들에게.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건 엄청난 손해를 의미했죠.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바이오텍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일부 기자들은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렸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연이 쓰러졌습니다. 무리했던 거예요. 소미가 그를 붙잡았죠.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 도연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해도 돼요. 시간이 없어요. 회사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정민석 씨도 있잖아요. 도연이 눈을 떴어요. 소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웠죠. 맞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6개월 후 2025년 9월 7일 바이오텍 신약연구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건물이었어요. 이름은 한정수 생명과학연구소였습니다. 소미는 연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바이오텍의 부사장이었어요. 6개월 만에 놀라운 성장이었죠. 도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흉터는 남았지만 건강해 보였죠.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을 만드는 회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회사로. 박수가 터졌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NT47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죠. 한정수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NT47의 해독제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독약이 약이 된 거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준공식이 끝난 후 옥상 정원. 소미와 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힘들었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소미가 웃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정상화, 피해자 보상, 신약 개발. 쉬지 않고 달려왔죠. 계약 기간이 끝났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6개월 계약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소미는 이제 자유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석양빛에 반짝였죠. 평생 계약이에요. 나와 함께 해주겠어요?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번엔 계약서 없나요? 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돼요.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도연이 반지를 소미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그들이 입맞춤을 하는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정민석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1년 후 2026년 9월 7일 바이오텍 본사 대강당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도연과 소미의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 피해자들,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 모두가 축복했어요. 한정수 교수가 신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죠. 딸아, 행복해야 한다. 네, 아빠. 소미가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도연은 정민석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솔직히 3개월 동안 죽은 척할 때보다 더 긴장돼요. 둘이 웃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과거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소미가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눈부셨습니다. 도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주례는 김이사가 맡았습니다. 바이오텍의 최고참 이사였죠.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살렸어요. 이보다 더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까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서약하십시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미 씨, 당신은 제게 빛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죠. 평생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소미가 대답했어요. 도연 씨, 당신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줬죠.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반지 교환을 했습니다. 플래티넘 반지였어요. 안쪽에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죠. 2025년 3월 7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도연이 소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죠. 피로 연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민석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두 분의 사랑은 기적입니다. 죽음을 속이고 살아난 사랑이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신혼집 발코니에서 도연과 소미가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후회 없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소미가 도연의 팔에 기댔어요. 그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우린 못 만났겠죠? 운명이었어요. 어떻게든 만났을 거예요. 도연이 소미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멀리서 불꽃놀이가 또 터졌어요. 누군가의 축제였겠죠. 죽음을 속인 남자와 그를 살린 여자.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더 기대되는 이유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행복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극장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따뜻한 빛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